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위험한 숫자는 바로 금리입니다. 불과 아주 작은 수준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한국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주 미세한 수준의 금리 변화였을 뿐인데 시장 전체에서는 수조 원 규모의 현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겨우 이 정도 오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은행 이자가 조금 비싸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의 현금 흐름 자체가 서서히 압박당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소비를 합니다.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돈이 더 이상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소비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그 돈이 전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의 월급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돈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미래의 소득까지 끌어다 썼던 사람들, 영끌로 버티던 사람들, 낮은 금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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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충돌하고 튄검들. 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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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3. 그리고 시장은 지금 아주 조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돈을 벌면 삶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주말이면 여행을 가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했습니다. 월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고 소비였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월급이 더 이상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옷을 사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여행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 돈이 전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줄을 서던 식당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동네 카페들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폐업하고 있습니다. 소형 쇼핑몰과 자영업 매장들은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돈이 바로 대출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끌로 집을 샀던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낮은 금리가 모든 것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집값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소비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끊고 여행을 포기하고 쇼핑을 줄이고 심지어 아이 교육비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소비 감소는 누군가의 매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매출 감소는
또 다른 누군가의 월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경제 전체가 천천히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직 대형 붕괴가 눈앞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현금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그 조용한 붕괴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빚을 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왜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까지 끌어안으며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역사상 가장 돈이 넘쳐났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사실상 바닥까지 떨어졌고 은행들은 앞다투어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영원히 싸게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분위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못 산다. 유튜브를 켜도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봐도 온통 집값 상승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주변 친구가 집을 샀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압박감, 바로 그 감정이 한국 사회를 집단적인 영끌 시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세 보증금을 끌어왔습니다. 부족하자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돈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사라졌습니다.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비상금까지 전부 부동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래의 삶 전체를 담보로 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영끌이라고 부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유행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뒤덮었던 집단적인 공포와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모든 선택이 천재적인 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샀던 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빚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로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영끌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한 명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거대한 대출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상환 기간은 길게 잡았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당시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소비를 아끼면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오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월급으로 대출을 갚고도 최소한 살아갈 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월급 대부분이 이자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수백만 원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통장에 돈이 남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조차 불안해집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대부분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남는 돈으로는 식비도 부담스럽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도 압박이 됩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버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의 정신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해도 잠시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만 견디면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외식을 끊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사고 싶었던 물건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아껴도 빠져나가는 이자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장은 점점 더 빨리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빚으로 빚을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값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드값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빚의 뜻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돌려막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돈으로 이전 빚을 막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집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출근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구조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금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더 커졌고 새로운 대출의 이자도 함께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사람들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통장은 비어있고 더 이상 추가 대출도 어렵고 카드 한도마저 막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결국 두 개의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집을 시장에 던지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살아남기 위해 급하게 집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에는 이미 사려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비극적입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사람들은 법원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버티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단 하나의 급매물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손해보고 집을 파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의 급매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전체 가격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한 채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격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버티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급하게 집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한 채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순간 은행은 그 지역 전체의 담보 가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행은 갑자기 위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대출 한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입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급매가 등장하면 두 번째 급매가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집주인들도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팔면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또 다른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 집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급매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 시장이 아닙니다.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패닉 시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는 사라지고 가격만 계속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한때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파트 단지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 부동산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결국 다시 오른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충격적인 가격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수많은 영끌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지역들, 집만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던 지역들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 일부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단지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가격이 수억 원 단위로 빠지기 시작했고 어떤 단지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급매 거래에서는 그보다 더 큰 폭의 가격 붕괴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무너진 사례들도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곳들은 지방 외곽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시골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절대 안전 자산처럼 여겨졌던 곳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결국 수요가 넘치고 공급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 믿음 자체를 흔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 없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붕괴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더 무서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장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일본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일본 역시 지금의 한국과 매우 비슷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도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경제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쿄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자산 가격은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행들은 엄청난 규모로 돈을 빌려줬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부동산과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 버블 중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일본 도쿄 일부 지역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버블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산 가격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지자 소비가 사라졌고 기업 투자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버티기 시작했고 경제 전체는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점점 더 불안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초저금리로 유지되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한국인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한국이 일본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초저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부동산 버블, 과도한 가계부채,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맹신, 그리고 금리 상승 이후 시작되는 현금 흐름 붕괴. 지금 한국 시장은 점점 더 일본의 과거와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한국 부동산 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왔는가에 대한 거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들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 속에서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는 이른바 돈이 너무 싼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주식 시장도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빚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을 쓰지 않는 사람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레버리지 위에 올라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원히 돈을 찍어낼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삶은 급격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생활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결국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저금리를 전제로 만들어진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낮은 금리를 믿고 빚을 냈습니다. 기업들도 싼 돈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산 시장 역시 값싼 유동성 위에서 커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 하나가 아닙니다. 값싼 돈에 의존해 살아왔던 전 세계 레버리지 시스템 자체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 위기에는 항상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동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부터 하나씩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빚을 끌어안았던 사람들, 현금 흐름이 가장 약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걸어버렸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결국 버티는 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사람은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들어와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믿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구조는 순식간에 도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위험해집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집값이 조금만 더 하락해도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연체도 하지 않았고 아직 집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는 통장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한계선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위기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천천히 체력이 소진된 끝에 터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체력 고갈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최대한 많은 빚을 끌어안고 자산 가격 상승만 기다리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고금리 시대에서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자산, 가격 상승이 모든 위험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자산 규모만으로 안전함을 판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화려한 자산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충분한 유동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투자 대신 빚을 줄이는 것, 위험한 레버리지 대신 현금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빚을 줄이는 행동 자체가 가장 안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경우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조금씩 사람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포기하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바로 그 조용한 붕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